안녕하세요. 미 국채 금리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또 그 이상으로 치솟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다시 쭉 떨어지기도 하고 미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또 굉장히 긴장감 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 미 국채 금리가 고금리 체제로 굳어져서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한국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미 국채 금리가 꾸준히 상승했고요.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의 경기 수준을 보여줘요.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이 4.9%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이게 선진국 맞아? 경제 1위 대국 맞아? 할 만큼 마치 신흥국처럼 이렇게 강한 성장을 보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한국 3분기 GDP 증가율이 고작 0.6%고 올해 성장률 잘해봐야 1.4, 1.4가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정말 미국 경제는 왜 이런 거야?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자, 조금 더 키워봐 드릴게요. 자, 보시면 미국 10년물 또 2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쭉 보세요. 최근에 5% 물론 이 2년물 국채금리는 그보다 높아서 이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2년 7월 6일부로 역전되어서 역전된 채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야, 경기 침체의 징후라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그렇게 일컬었는데 경기 침체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경기 침체 없이 장단기 국채 금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곧 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제 제 얼굴도 소중하니까 제 얼굴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이제 거의 좁혀졌어요. 그러면 미국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경우 2년물 국채금리는 여기서 정점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미국 경기는 계속 탄탄하거나 할 경우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고 또 셧다운이라는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된다. 제가 보기엔 11월 한 10일 정도 전후로 했을 때 또 역시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치솟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둘이 역전됐던 게 다시 역전되는 게 아니라 역전되어 있고 역전되어 있는 게 다시 정상화되는 거죠.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 없이 가는 거 아닌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의 징후인데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도 안 왔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된 채 움직이면서 경기 침체는 안 오고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사라진 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종류의 생각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의 포커스는 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한 배경이 무엇이냐? 배경을 먼저 정리해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죠. 배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 그 자체입니다.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증대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워낙 강력한 이 통화정책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도 하고 그런 전망이 강해졌어요.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또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미국 경기가 괜찮을 거야.
미국 경기가 괜찮을 때 괜찮을 거에 베팅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 장기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침체 없이 연착륙할 거라고 보니까 그런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이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GDP 증가율이 4.9% 나오고 뭐 어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GDP 증가율이 뭐 5% 넘을 수도 있어. 이렇게 전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채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준 정책 기조입니다. 바로 고금리 장기화라는 이 통화 정책 기조를 지속하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대응 과정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양적 완화도 하고 재정도 많이 확대하고요. 그때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초과 유동성이죠. 초과 유동성이 막 누적돼 가지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현재 고금리를 또 장기화하는 것도 뭐 필요하다. 고금리를 장기화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 누적된 어떤 유동성 공급량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도 역시 연준의 정책 기조가 기준금리 인하 없이 24년에도 계속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미국 국채금리를 또 상승하게 만드는 견인하는 배경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공급 물량이 증가해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이 확대됐었고요. 그러면 국채 발행 수요가 증가하죠.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재정 적자, 부채를 의존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연준은 그 보유 국채를 축소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뭐 중국이 대표적이죠. 다른 나라들의 이 중앙은행들도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채를 매도하는 측, 미 연준이나 주요 중앙은행들은 미 국채를 매도하고, 미국 정부는 미국 국채 발행을 더 많이 늘리고, 그러면 시장에 당연히 미국 국채 공급 물량이 더 유입될 테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해요? 자연스럽게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국채 금리가 치솟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의 배경을 가지고 뭐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 부분만 추가적으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 미 국채 금리 상승이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미국 경기 연착륙이 기대된다. 미국의 실시간 당분기 GDP 연율 기준입니다만 말씀드려보면 이게 23년 3분기 미국 GDP 증가율이 이럴 거야 라고 계속 전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6월 30일, 7월, 8월, 9월. 근데 특히 7월이 미국 3분기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생각했다가 7월 이후에는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떨 거라고 본 거예요. 괜찮다고 본 거야. 자, 이것은 연율 기준입니다. 조금 달라요. 그 4.9%는 전분기 대비 GDP의 증가율이고요. 이것은 연율 기준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기준입니다. 어쨌든 연율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23년 3분기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전망치가 이 7월 이후에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23년 4분기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도 근래 뭐 나쁘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연착륙 안 하고 생각보다 더 좋아지고 있네. 더 좋아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줘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 IMF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아도 종전 전망치보다 23년 10월 전망치를 23년과 24년 모두 각각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이 성장률은 24년에 미국 경제가 뭐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1.5%도 마찬가지. 근데 이 1.5% 수준의 경기 침체는 매우 미약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 수준이니까 이 정도면 미국 경제가 괜찮다. 연착륙이다. 연착륙에 가까운 경기 침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한동안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네,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지금부터는요. 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게 높은 미국 국채 금리 기조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단기간 안에 미치는 거시경제적인 충격이 아니라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한동안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게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구조적으로. 자, 먼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금융 경로, 그 다음 하나는 실물 경제 경로.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금융 경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화가 어떻게 돼요? 강세화되죠. 그리고 여타 나머지 통화를 어떻게 만들어요? 약세를 유도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달러 표시 자산 수요를 어떻게 해요? 촉진시켜요. 그러면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피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하고 싶고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그죠? 그럼 달러 인덱스 상승, 즉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오면 그러면 금리 상승에 이은 이 달러화 강세가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다른 나라에 대한 그 금융자산 매도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달러화 표시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게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게 치솟게 되면 강달러를 야기하고 그러면 외국인으로부터 자금,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자금 유출 우려를 더 키우는 거죠. 이게 금융 경로를 통한 미국 경제의 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산 시장에도 국채 금리가 오를 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실물 경제 경로도 봐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벤치마크 금리 상승이거든요.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벤치마크 금리예요. 그리고 세계 글로벌 자산의 막대한 비중이 미국 금리, 미국 국채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벤치마크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벤치마크 금리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GDP가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대내외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 지출을 아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소비 위축, 투자 위축. 여기저기 다 소비 투자 위축이면 우리나라의 수출 위축. 그럼 소비 투자 수출 더하면 그게 GDP죠. 글로벌 GDP를 위축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그게 경제를 깎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조사를 했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조사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1% 상승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보시면 분기예요, 분기. 근데 약 4분기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거의 이제 저점을 찍게 되는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저점 구간이에요. 각 국가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10년물 금리 1%포인트를 상승시킨다. 그러면 미국과 유로존 또 일본 여기 있죠? 미국 하늘색, 유로존 파랑색, 일본 약 그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니까 7분기 후에 약 0.51에서 0.96%포인트 그죠? 하락시키는 영향이 있다. 이 뜻이에요. 일본, 유로존, 미국 이 세 개 7분기 후에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6분기고요. 그죠? 글로벌 성장률로 보면 대략 4분기와 6분기 여기도 좀 낮잖아요. 이 정도의 뭐 0.2%, 0.3% 정도의 하락 기여를 만든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주요국의 GDP에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소위 거시경제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요국들에게. 그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차 설명드렸는데 이런 걸 구축효과라고 하죠. 미국이 부채를 발행해서 부채에 의존해서 살림살이를 살기 위해서 또 나라를 좀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거죠. 부채에 의존하기 위해서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많이 하다 보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국채 금리가 치솟고요. 그렇게 되면 정작 민간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막을 수 있어요. 민간 기업들이 아무리 채권을 발행해도 다 국채에 투자하지 민간 기업에 투자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자금 마련을 억압하는 억누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제가 구축 효과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 의장 파월로서는 이미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그 국채금리가 올라간 게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서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려는 이 시중금리를 작동시키는 수단으로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데 기준금리 인상 없이도 시중금리가 알아서 높게 형성이 되니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으니 기준금리 인상 안 해도 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중금리가 그렇게 올라갔으니 그게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힐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 그렇게 작용할 거야.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알아서 치솟았으니 금리 인상까지는 안 해봐도 되겠구나.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볼 가능성이 높겠고요. 내일 이제 내일이 아니죠. 10월 27일 밤 9시 반에 미국 PCE 데이터가 나오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그 물가 PCE 물가가 굉장히 크게 자극적이지 않는 한 자극적으로 높지 않는 한
11월 2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 결과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국채금리 상승과 그것에 따른 영향,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끝으로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24년 경제는 23년 경제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먼저 24년 경제 전망, 제 6번째 경제 전망서죠. 이 책을 통해서 24년을 좀 먼저 들여다보고 무엇을 준비할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본 책을 통해서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